2026년 5월 9일 이날이 지나면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수억 원씩 증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대로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위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대한 변화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잠들어 있던 이 제도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4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가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5월 9일과 5월 10일 단 하루 차이로 당신이 내야 할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공급 절벽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정말 무서운 시장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공급 부족이 있습니다. 2024년 2025년만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공급량이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4만 건 정도가 입주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서울은 1만 건대 중반으로 반토막 이상이 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공급에 대해서 양질의 공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수십 채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는 매도 대란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버티는 것을 선택해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극심한 거래 절벽이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세금 부담이 과연 얼마나 커지는 걸까요? 단순히 많이 낸다는 수준을 생각하셨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숫자로 보면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율 자체가 폭등합니다. 둘째, 그동안 당연하게 받았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집니다. 현재 유예 조치 덕분에 다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기본 세율, 즉 6%에서 45%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오래 보유했다면 양도 차익에서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 혜택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5월 10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최고 세율이 75%까지 치솟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무려 82.5%에 달하게 됩니다. 20억을 벌어도 16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10년, 20년을 보유했어도 단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고 오로지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이 살인적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10년 전에 5억 원에 사서 현재 15억 원이 된, 즉 양도 차익이 10억 원인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3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5월 9일 이전에 판다. 현재 유예 규정에 따라 양도 차익 10억 원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20%를 적용받으면 과세 표준이 8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약 3억 2,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억을 벌어서 6억 7,500만 원 정도를 손에 쥐는 셈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 5월 10일 이후의 판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양도 차익 10억 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0원입니다. 공제 없이 10억 원 전체에 대해 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해보면 양도세는 무려 7억 5천만 원에 육박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약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0억을 벌었는데 내 손에 남는 돈은 고작 1억 7,500만 원뿐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순이익이 5억 원이나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증여한다. 이쯤 되면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아파트 증여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약 4억 원, 여기에 조정대상 지역 증여 취득세율 약 12%를 적용하면 취득세만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당장 내야 할 세금만 6억 원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버티기. 팔지도 증여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보유하는 거죠. 이 선택은 당장의 양도세나 증여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가 꾸준히 나갑니다. 특히 종부세는 주택공시 가격 합산에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 다주택자는 공제폭이 더 작고 세율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또 다른 세금 정책이 나오지 않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숫자로 본 4가지 선택지 어떠신가요? 5월 9일 이전 매도, 이후 매도 증여, 그리고 버티기 각자의 장단점과 손익계산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립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82.5%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5월 9일 이전의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게 만들겠다는 거죠.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림. 아주 단순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과연 공급이 충분할까요? 아직도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래도 2만 건 넘게 입주하는 걸로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들은 청년주택이라든가 각종 물량들이 다 원기용 모드듯이 끌고 모아가지고 일단 수치는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주택 우리가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한도 있지만 사실 너무 작아요. 작고 그냥 1인 가구용인 막 사실 뭐 약간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 같은 느낌. 우리가 원하는 물량도 아니고 그게 일단 입주도 안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기타 공급들이 뭐 안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공급들도 분명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풀리는 진짜 물량들은 결국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아파트 물량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파트 물량 자체가 1만 건대 중반이다를 넘어서 이 진짜 심각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파트에서도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아니잖아요. 대단지 아파트 여기서도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들을 찾게 되는데 2026년도에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가 딱 4군데밖에 없습니다. 당장 잠실에서 입주가 코어필 잠실리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이었나 방배 오고요. DH방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로또 청약으로 말이 많았었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레미안 트리니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역시 강북에서는 고분양가로 말이 많았었지만 완판이 됐었던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컬랩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1,000세대 미만인가? 네, 맞아요. 뭐 700세대짜리, 600세대짜리, 500세대짜리, 300세대짜리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단지인가도 의문이고 700세대 단지라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대수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실질적인 유효, 공급이 얼마나 됐을까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공급이 대부분입니다. 빈 택지를 우리가 뭐 개발을 해가지고 새롭게 시행 사업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전조합원들의 물량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물량은 또 우리가 못 건드는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뭐 700세대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 세대 몇 세대지라고 하게 되면 뭐 기껏 해봤자 뭐 100세대, 200세대 사이
200세대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가된 물량이 많지 않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멸실되는 물량들이 많아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해서 한 해에 멸실되는 물량이 보통 2만 세대에서 3만 세대 사이가 멸실이 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1만 건대 중반 입주라고 했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2026년도에 멸실 물량이 몇인지는 나중에 통계가 떠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예상되는 사항들은 2026년도는 절대 물량 자체도 순증이 아니라 감소가 될 수도 있는 시대라는 거를 인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물량 자체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사항들은 전월세 금액부터도 올라갈 거라고 전 예상이 되거든요. 입주 물량이 사라지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실종되게 되면 우리가 입주 폭탄, 공급이 많다 이런 얘기해도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전월세 금액은 안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전세 금액 안정이 될 만한 요소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집도 사실 계속 낡아지면서, 그러니까 100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을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쓰니까 기본적으로 한 1년에 한 2~3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폐가가 되는 거죠. 그냥 있긴 있지만 공실과 가까운 수준에 잘 안 사는데, 그래서 자연 감소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공급을 해도 본전인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공급을 하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감소된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82.5%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5월 9일 이전에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게 만들겠다는 거죠.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림, 아주 단순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거대한 힘겨루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역대급 매도란 시나리오와 완전한 거래 실종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매도란 시나리오부터 살펴보죠. 이 주장의 핵심 근거는 역시 세금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든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려고 할 거라는 예측이죠. 마치 거대한 댐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5월 9일이라는 기한이 다가올수록 매물이 터져 나올 거라는 주장,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시나리오, 즉 완전한 거래 실종의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 토지 거래 허가제. 현재 서울의 주요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핵심 지역들이 이 제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 제도가 뭔지 쉽게 설명하자면, 이 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파는 사람은 어떻게든 팔고 싶은데 정작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집을 팔고 이사오는 1주택자로 극히 제한되는 거죠. 두 번째, 장애물 대출 규제. LTV와 DSR.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특히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는 더더욱 강력합니다. DSR은 쉽게 말해 연봉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급매물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장애물 재개발 재건축 대출 규제. 더 심각한 건 재개발 재건축 쪽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을 보면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도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주비 안 받으면 이주 철거를 어떻게 하고, 중도금 대출 안 나오면 사람들은 이거 분담금 못 내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사실상 발목 잡기였고, 또 이번에 11월 부동산 대책을 또 명확히 짚게 된 게,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3대 규제를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남부 주요 지역 12개 지역을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해당 규제를 저는 옳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투기과열, 지구는 지정하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에 대한 규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수요자들만 매수를 해라. 그런 규제.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맨 마지막 투기과열. 지구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거든요. 5년 재당 청금지라든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라는 강력한 채찍을 휘두르며 다주택자들에게 팔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세입자 보호, 토지거래 허가제, 대출 규제라는 세 개의 거대한 족쇄를 시장에 채워놨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 기막힌 모순, 과연 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옵니다. 공급 감소가 이렇게 심각한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부가 막 좀 권장을 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막상 벌써부터 이런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공급에 대해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분명 또 말만 하다가 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사실 좀 정권 초기에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왜냐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학계에서도 그렇고 민간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현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게 되면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 수요 억제 중심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 정부 때보다도 진짜 오히려 보수 정부 같은 공약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정작 보수 정권이라 해도 규제 완화 얘기는 해도 실제로 막상 뚜껑을 까보고 나면 규제 완화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었고 특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물론 실제로 추진은 했었지만 국회 통과 사항에서 막혀가지고 안 된 것들도 있긴 해도 그래도 막상 또 집값이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보수 정권에서 규제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보다도 총화 가격에만 집중하기보단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저는 의의하고 어느 때보다도 정말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미 우리 한반년 지났죠? 반년 지나고 보니까 대책이 벌써 3번이 발표됐습니다. 6.27 대책 나왔었고요. 9.7 대책 나왔고요. 11월 부동산 대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6.27 대책 발표되고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안 되겠다.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인 거죠. 여기에서도 실질적인 공급에 후대한 사항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공급을 진짜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9.7 대책 같은 경우는 기존의 3기 신도시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뭔가 용적률 좀 더 부여해가지고 더 고밀 개발해서 세대수를 늘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신규 택지 지정이 있었나요? 딱히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고 했었지만 이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게 국토부의 노력이 없다라고 폄하할 거는 아니지만 약간 상충된 행위들이 같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뭔가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6.27 부동산 대책을 보니까 대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6.27 대출 규제가 그냥 단순히 주담대만 규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도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주비 안 받으면 이주 철거를 어떻게 하고 중도금 대출 안 나오면 사람들은 이거 분담금 못 내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사실상 발목 잡기였고 또 이번에 11월 부동산 대책을 또 명확히 짚게 된 게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3대 규제를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남부 주요 지역 12개 지역을 규제를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문제점, 이게 진짜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재개발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투기꾼들 때려잡아야지라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급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종전에는 뭐 정상적으로 이주비도 나오고 뭐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안 돼. 뭐 11월 대책 이후로 관리 처분인가 받은 데는 싹 다 규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 전에 사업 다 진행했었는데 갑자기 이주비가 안 나와. 근데 여기서도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뭐 다주택자들만 이주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뭐 그 재개발 재건축 1주택자는 문제 없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딱 그 주택 하나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조합원, 원주민에서 그 동네에서 20년, 30년 살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 그 오래되고 낡고 좀 거주 환경 열악한 곳에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집 살고 있다가 신축 아파트 살고 싶지만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사볼까 하면서 추가로 매수해 놓고 내가 여기 완공되면 들어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수요자죠. 근데 그분들도 대출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도 2주 철거를 하게 됐을 때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전세보증금은 빼줄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하란 거예요? 그러면 뭐 반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합이 어떻게든 그냥 방법을 차선책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 대출을 받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조달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미책인 게 시공사가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메이저 현장들은 그게 되지만 약간 좀 중소 현장들이라든가 입지가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공사가 뭐 굳이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하는 것들은 그거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고요. 시공사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조달 금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서 빌리게 되면 3% 후반에서 뭐 4% 초반 정도로 조달이 되는데 시공사 통해 가지고 대여하는 경우 말 그대로 사업비 대출이잖아요. 금리 자체가 뭐 낮은 데는 6%대, 높은 데는 8%대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졸지에 8%라고 하게 되면 4%로 빌릴 걸 4%더 주고 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부담이거든요. 5년 재당첨 금지의 악몽. 이번에 11월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 지구가 정말 심각한 거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랑 그리고 5년 재당첨 금지가 환장의 콜라보를 결성하게 됩니다. 5년 재당첨 금지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재개발 재건축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리 처분인가 시점에 들고 있었어요. 혹은 내가 청약이 당첨이 됐었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5년 동안 똑같이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분양 신청하지 못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금 청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다린 게 몇 년인데요. 그러면 일단은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5년 재당첨 금지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따져봐서 적용이 안 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11월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저한테 상담률이 늘면서 유료 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5년 재당첨 금지가 걸리냐 안 걸리냐. 그래서 막상 따져보면 관리 처분인가 시점 때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었다. 그러면 또 해당 사항 없고요. 이미 5년이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5년 뒤에 분양 신청할 것 같아.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남 3구역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한남 3구역은
2023년도 6월 달해 관리 처분 인가가 났는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강남 3구,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재당첨이 걸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2028년도 6월 달까지 분양 신청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사업인가를 받을 걸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이미 받았어. 감정평가하고 분양 신청 들어갈 거란 말이죠. 2028년도까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제 청산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는데 그나마 재개발이면 다행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남 4구역 혹은 5구역도 가지고 있어. 그럼 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받았고 5구역도 사업시행 총회는 했으니까 인가 내년에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가겠구나. 그러면 뭐 분양 신청하기 전에 팔아야 되네. 팔기 싫을 순 있겠죠. 한남 4구역, 5구역도 워낙 좋으니까 나 다 가져가고 싶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분양 신청을 못한다라고 하니까 청산 대상이 되기 전에 팔아야지라는 게 재개발은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투기과열 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이기 때문에 분양 신청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전매가 돼요. 근데 재건축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분양 신청하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잖아요. 그럼 강제 청산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퇴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소송을 걸어야겠다. 근데 이걸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든 위헌소송을 걸든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조합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지연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내가 일단은 버텨야 되는 게 3년이야. 2년이야. 이거 2년만 좀 끌어버리겠다. 대법원 가자. 대법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일단 소송도 어쨌든 계속 사업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반대들만 보통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어요. 근데 이런 투기과열지구로 인해서 그냥 순수하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 좀 나쁜 사람들이긴 하죠. 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분들도 사정은 있죠. 갑자기 소급 적용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된단 겁니다. 왜냐면 전체 조합원이 1,000명인데 그 한두 명이 본인 재산 때문에 그렇게 소송하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이다라고 하게 되면 프리미엄만 해도 20, 30억이 넘어가는데 20, 30억 현금 청산당해서 날아간다. 감정평가 금액만 받고 너네 떠나세요. 그러게 왜 투기를 욕심 부렸습니까? 라고 해버리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업 지연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파는 사람, 즉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팔아야 하는 사람들. 하지만 온갖 규제에 막혀 팔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시장은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파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라는 춤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려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매수자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 얼어붙은 시장에서 과연 누가, 왜, 그리고 어떤 집을 사려고 하는 걸까요? 현재 시장의 매수 주체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지원하는 대상이죠. 실제로 정부는 이들을 위해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해주고 신혼부부 특별대출 같은 다양한 정책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집 마련에 사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득과 DSR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문턱 때문입니다. 정책대출 대부분은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기준을 넘기기 일쑤죠. 설령 소득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 규제입니다. DSR은 연봉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요. 여기에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LTV를 80%까지 풀어줘서 대출의 문을 열어주는 척했지만 정작 DSR이라는 자물쇠로 돈줄을 꽁꽁 묶어버린 형국인 셈입니다. 결국 이들은 5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급매물을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그 매물을 살 수 있는 실탄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현금 부자와 1주택 갈아타기 수요. 이 모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유일한 집단, 바로 현금 부자와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입니다. 대출 규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현금으로 집을 사거나 기존 주택을 판 돈으로 집을 사는 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번 시장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죠. 5월 이전에 쏟아질 수 있는 세금 문제로 급해진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을 가장 좋은 조건에서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라고 해서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과연 바닥일까? 더 기다리면 더 싼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이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패닉바잉 수요. 어쩌면 가장 불안한 심리를 가진 이들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패닉바잉 수요입니다. 이들의 불안감은 명확한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5년을 기점으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허가 물량 감소의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이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다주택자 매물이 사라지고 나면 앞으로 몇 년간은 새 아파트 공급이 씨가 마를 텐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닐까. 이 불안 심리는 시장이 얼어붙는 와중에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특히 이들은 어설픈 외곽 지역보다는 공급이 희소한 서울,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향한 강한 매수 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5월 9일 이후에 시장은 이 세 그룹의 매수자들이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매물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받아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연 거래는 어디서부터 터져나올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수를 종합했을 때 시장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까요? 데이터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부활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어떤 집부터 내놓겠습니까? 어렵게 확보한 강남이 똘똘한 한 채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입지나 미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수도권 외곽의 주택일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데이터가 그 흐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8.7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송파구는 무려 20.92%가 폭등했고 성동구 역시 19.12%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서울 안에서도 외곽 지역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중구의 상승률은 0.79%에 그쳤고 도봉구는 0.89%, 강북구는 0.9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가격이 하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똘똘한 한 채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온갖 대출 규제와 세금 압박 속에서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서 우량주를 고르듯
가장 확실한 자산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은 바로 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입지가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부터 처분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어떨까요? 매물이 나올까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어렵게 지켜낸 마지막 한 채는 더욱 강력하게 보유하려 할 것이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씨가 마를 겁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앞서 분석했던 패닉바잉 수요처럼 불안감을 느낀 매수자들이 이 희소한 매물을 잡기 위해 몰려들면서 가격은 더욱 견고해지거나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동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계층의 고착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속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 거대한 혼돈의 시장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전략, 최종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전략. 먼저 다주택자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팔아야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보유주택 구성과 세금 부담, 향후 계획을 놓고 팔 때의 손익과 버틸 때의 손익을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 비교 끝에 판매는 결론이 섰다면 그때는 망설일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는 단순히 매물을 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을 맞아야 하고 계약서를 쓰고 매수자가 대출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기까지 통상 2~3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팔겠다는 판단이 섰다면 실행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부터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여기서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유한 주택의 입지와 미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해 매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고 수요층이 얇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주택이 1차 정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어렵게 확보한 핵심, 입지의 똘똘한 한 채는 어떻게든 지키는 방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를 위한 전략. 다음은 무주택자와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서두르지 않는 관망입니다. 지금은 아무 집이나 사야 할 시기가 아니라 입지가 검증된 곳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켜보는 시기입니다. 특히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가 탄탄한 핵심 입지의 매물들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 수요가 다시 몰릴 가능성이 높은 곳들입니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과 매물 흐름을 차분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만약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급하게 나오는 매물, 이른바 급매물이 등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세 대비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라면 그때는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뿐 아니라 실거주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전략의 전제 조건은 분명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점입니다. 급매는 예고 없이 나오면 빠르게 소진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스트레스 DSR 기준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현실적으로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 특별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 역시 자격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마지막으로 정부가 진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할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우리 사업 못 갑니다. 공사비 너무 비싸졌어요. 사업성 떨어졌어요. 인센티브 주세요라고 하는데 인센티브 백날 주면 뭐예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즉 부담금으로
뒤에서 또 삥을 뜯잖아요. 그럼 이거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사업은 하는데 나중에 낼 건 내야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이것만 없애도 인센티브를 더 안 줘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갈만한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질 겁니다. 둘째,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모든 규제를 다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는 풀어준다든가 이거 예외 규정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아마 정권 초기부터 한 정책인데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지금 그냥 쓱 넣으면 되는데 공급 대책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받았었던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는 이제 완화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5년 재당첨 금지 유예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유예 등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인데 이걸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걸린다든가 이런 식의 완화는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억울하게 강제 청산당하는 사람들은 발생 안 하거든요. 이런 상황들 혹은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에 대해서 예외 규정들이 좀 더 넣어준다던가 혹은 아예 그런 규정 자체를 없앤다던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면서 맨 마지막 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들도 같이 넣어야 이게 시너지가 되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백날 떠들고 개정하면 뭐예요? 앞에서 다 발목을 잡고 있는데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5월 9일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 1만 건대로 추락하는 공급 절벽, 팔라는데 팔 수 없는 시장의 모순, 강남과 외곽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양극화, 이 모든 변수가 한꺼번에 작동하는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나 섣부른 낙관이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지금부터 보유주택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면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급매물이 나올 핵심 입지를 선정해 놓아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는지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